방원. 누군가가 그를 향해 소리치며 당장 추선 초신을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순순히 내놓으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매미는 죽은 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영물이지만 사용할 때마다 운명과 인과의 구조를 손상시켜 세계를 점점 더 불안정하고 위험하게 만든다. 남자는 경고하길 오늘 모든 정파 세력이 모여 그와 이 마교 소굴을 멸하러 왔다고. 또 다른 자는 불타는 손으로 방언을 저주받은 마두라 부르며 단지 매미를 연성하려고 수천 명을 죽이고 셀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한 여인이 말하길 이 마두가 300년 전 자신을 욕보이고 순결을 빼앗았으며 그녀의 가족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구족을 멸했다고. 그 순간부터 그에 대한 증오가 무한히 타올랐다고. 모두가 방언을 마주하며 오늘이 그가 죽는 날이라 말하고 피로 흠뻑 젖은 채 붉은 눈으로 응시하는 최종 보스의 존재감이 드러난다. 핏방울 하나가 땅에 떨어지고 모두가 앞으로 돌진하는 동안 방언은 침착하게 그들 모두를 마주한다. 6시간이 흐르고 땅은 완전히 파괴되며 그들이 그를 포위하는 가운데 방언이 옆을 바라보자 그것만으로도 한 명이 주저하게 만든다. 그리고 전설의 첫 번째 시가 나온다. 푸른 산 위로 해가 지고 가을 달과 봄바람이 어우러지네. 아침은 가는 머리카락 같고 밤은 눈처럼 차갑구나. 성공이든 실패든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방언이 시를 읊을 때마다 나는 항상 설명할 것인데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풍경을 숭배하듯 읽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푸른 산에 지는 해는 아무리 빛나도 시간이 결국 너를 끄게 된다는 의미이고 가을 달과 봄바람은 가을이 죽음을 봄이 재생을 상징하므로 가을 달과 봄바람이라 말할 때 파괴와 재생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며 둘 다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언가가 파괴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침은 가는 머리카락 같다는 것은 연약하고 덧없는 것을 의미하며 밤은 눈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묻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좋은 것은 덧없고 결국 모든 것이 묻히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방언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도덕은 무용하다고 결국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고통의 순환을 견딜 의지가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는 말한다. 지구에서의 내 삶의 모든 기억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원래 나는 우연히 이 세계에 떨어진 중국인 학생으로 300년을 고통스럽게 살았고 그 후 200년을 고독 속에서 보냈다고. 마음 깊숙이 묻혀있던 셀 수 없는 기억들이 모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치 인생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다. 눈 깜짝할 사이에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그는 실패했다. 마두가 된다는 것은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고 천지 어디에도 그런 존재를 위한 자리는 없으며 세상의 적으로 여겨져 영원히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만약 자신이 만든 추선이 효과가 있다면 다시 한번 다음 생에서도 마두가 되겠다고. 뒤에 있던 자 중 한 명이 묻는다. 왜 웃는 거냐 마두야. 여기서 뭐가 웃기냐고. 모두가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공격을 개시하려 한다고. 방언이 기운을 확장하자 모두가 진격하며 항복하고 매미를 넘기라고 말한다. 에너지의 폭발 모두가 얼굴을 가리고 혼란이 일어나며 장면이 평화로운 마을로 전환된다. 사당에서 비가 내린다. 노인이 조상들과 대화하며 겸손하게 축복을 구한다. 이 의식이 비할 데 없는 재능과 지혜를 지닌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아 이 가문들의 새로운 피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향이 타오르고 닌이 땅에 머리를 숙인다. 모두가 절하고 밖에서는 몇몇이 이야기하며 시간이 빠르다고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만다. 의식이 마치 어제 같았는데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한다. 그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하지만 의식이 벌써 내일이라고. 마침내 재능 있는 이가 나올까. 고월 일족은 3년 동안 진정한 재능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곳에서는 한 사람이 턱에 손을 얹고 있다. 사실이라고. 백촌과 상집촌 모두 꽤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배출했으며 특히 그 백령은 타고난 발전이 정말 무섭다고 한다. 다른 장로들은 침묵을 지킨다. 단 2년 만에 백령은 고사고시 2급에 도달했으니 너무 재능이 뛰어나 연장자들조차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불가피하다고. 이 아이는 백시 일족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이가 끼어들어 말한다. 진정하라고. 방씨 가문에 작은 천재가 나타난 것을 잊었느냐고. 3달의 말을 하고 4살에 혼자 걸었으며 5살에 시를 짓던
아이 말이다. 기본적으로 비할 데 없는 아이인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너무 일찍 죽어서 지금은 숙부와 숙모가 키우고 있다고. 이 말에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연다. 일족의 수장으로서 모든 유망한 재능을 주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중에서도 방언이 가장 눈길을 끄는 존재였다고. 경험상 어른에 필적하는 사진 기억력을 가진 아이들은 대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만약 그가 진정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올바르게 양육한다면 아마도 결국 백령과도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비급 재능만 있어도 고월 일족의 깃발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모두에게 잠을 자라고 말하며 개막식이 내일이라고 한다. 한편 둘은 생각한다. 해에 만약 이 방언이 재능이 뛰어나고 가족이 적다면 적절한 지원으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수백 년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로는 경고한다. 경쟁하려면 공정하고 올바르게 해야 하며 누구도 일족의 단결에 영향을 줄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다. 모두가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떠나며 노인은 생각한다. 적어도 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지붕에 비가 내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고월촌을 알아본다. 우리의 사랑하는 방언이 자신이 500년 과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말로 추선이 효과가 있었고 그는 다시 태어난 것이다. 시간을 되돌리는 아이템으로 10가지 신비한 생물 중 7번째 순위이니 명백히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 돌아왔으니 그는 500년의 경험을 더 가지고 있다. 그에게는 좋지만 나머지 세계에게는 문제다. 다음 장은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바다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과 모든 존재의 순환을 지배한다. 매미의 힘을 사용함으로써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신화에 대한 이해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다. 대다수는 믿지 않는 것 같고 단순한 환상이라고 말한다. 이런 것을 믿을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 이유는 매미를 사용하는 모든 이가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사람의 전체 신체와 에너지가 매미를 먹이는 연료가 된다. 죽음이 보장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며 매미를 사용한 후 무엇이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사용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다. 하지만 방은 궁금해한다. 만약 소문이 거짓이고 이 모든 게 정교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 만약 그가 죽기 직전이 아니었고 그렇게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면 그 역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고 확신한다.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그는 터무니없는 양의 노력을 쏟았다. 수십만 명을 죽이고 하늘의 미움을 받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복수를 불러일으켰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마침내 매미를 연성하기 위해서였고 그것이 그를 과거로 데려온 것이다. 그리고 명백히 비록 그가 돌아왔지만 매미는 그와 함께 돌아오지 않았다. 고고라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생물로 기본적으로 힘의 인격화이다. 인간이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으며 일부는 두세 번 사용된 후 사라진다. 또한 한 개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반면 매미는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영원히 사라지는 유일한 것이다. 하지만 방은 믿는다. 사라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단순히 다른 것을 연성하면 된다고. 다시 세상의 절반을 죽이면 될 뿐이라고. 전생에 성공했다면 이번 생에 왜 안 되겠느냐고. 그리고 매미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500년의 경험 보물들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희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거대한 사건들, 역사의 변화, 그리고 심지어 미래의 천재들까지.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최강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게다가 명백하게 500년의 전투 경험도 있다. 그가 지금 모르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그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분리되어 멀리 떨어져 있으며 중 많은 것들은 적절한 시기에만 접근할 수 있다. 게다가 명백히 그는 아직 기의 치하를 열지 못했다는 주요 문제를 가지고 그는 단지 멧돼지에게 죽을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가능한 한 빨리 진화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일족의 자원이 필요하다. 현재 상태로는 이 위험한 산들을 왔다 갔다 할 방법이 없다. 비록 500년을 마도에서 살았던 사람에게는 이 산들이 작은 것이었지만 말이다. 고월초는 사슬처럼 보이지만 움직임을 제한하는 사슬은 또한 외부의 소굴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사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며 적어도 고사 3급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렇다. 운 좋게도 각성은 내일이고 그는 곧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재능이라는 단어에 대해 웃을 때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거기 나타나 형님을 부른다.
그가 어색하게 들어오며 묻는다. 비 근처에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원이 돌아서서 그를 마주하며 쌍둥이 동생을 떠올리는데 그가 대답한다. 아, 문이 안 닫힌 걸 봐서 다 들어왔어요. 내일이 각성식인 거 잊지 않았죠? 왜 아직 안 주무세요, 형님? 당장은 방원의 무관심에 놀라지도 않았다. 어릴 때부터 늘 이랬으니까 말이다. 그에게 천재들은 항상 이랬고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방장은 비록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아주머니처럼 평범하다고 느꼈다. 같은 자궁에서 같은 순간에 태어났는데 왜 하늘은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 이제 형으로 여겨지는 동생은 비할 데 없는 재능을 가진 반면 그는 돌멩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주변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가 방원의 동생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장은 거울을 보는 것조차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방의 재능은 그의 심장에 놓인 돌과 같았다. 그의 형이 강해질수록 그는 더 침묵하게 되었다. 이에 방원은 웃는다. 두 사람의 부모는 3살 때 일족 임무 중에 죽었다. 숙부와 숙모가 그들을 돌보기로 했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부모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만 그렇게 한 것이다. 처음에 방원의 계획은 능력을 숨기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 빨리 혼돈으로 변했기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지구에서 알던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족이 그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숙부들은 더 조심스러워졌던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관심 때문에 차갑고 거리를 두는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았다고 한다. 이것이 그들이 매우 어릴 때 일어났기에 그의 동생은 재능을 보이기 전에 숙부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심지어 숙부들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이 때문에 그는 방원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이 자신이 A급 재능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는 우리의 마두를 억누르기 시작했으며 그는 이미 자신이 단순한 C급 재능으로 각성할 것을 알고 있다. 운명이 이런 잔인한 농담을 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우스웠다. 10년 넘게 형으로 여겨지며 천재로 평가받던 그가 C등급 재능을 각성하는 반면 모두가 과소평가했던 동생은 A등급 재능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순간이 오면 각자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황정은 하늘로 오르는 용으로 여겨질 것이고 팡원은 땅으로 떨어진 봉황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증오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500년 전의 일이고 이제 원망해봤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른 관점에서 보니 그는 형을 이해할 수도 있다. 부족함을 느꼈던 형제, 가문 내에서 경쟁했던 삼촌과 숙모, 그리고 수백 년 후에 마주하게 될 적들조차도 말이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유는 세상이 적자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유일하게 불변하는 규칙이다. 누가 자신의 야망에 이끌려 찾아낸 기회에 매달리고 전쟁과 유혈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와, 두 번째 인생의 교훈이다. 팡원에게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오직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최선의 길은 다른 이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 자신의 길을 막는다면 그것이 누구든 간에 그냥 죽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속에 품은 동기는 광대하고 자신이 따르고자 하는 길은 온 세상을 밟고 모두가 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독하고 피로 물든 여정이지만 복수는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는 옆을 보며 동생에게 가도 좋다고 말하지만 소녀는 그곳에 겁에 질린 채로 있다. 팡원의 한 번의 응시가 그를 눈 속에 벌거벗은 것처럼 느끼게 했고 어떤 비밀도 간직할 수 없게 만들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내일 보자 형이라고 말하며 떠난다. 그는 밖에서 잠시 멈춰서고 그리고는 달아난다. 다음 장면 새벽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설치해서 소음을 내어 모두를 깨운다. 팡원 눈가에 주름이 가득하고 소녀는 15살인데 벌써 늙어가고 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느라 밤을 보내서 약 2시간 정도 잤다. 이 몸은 형편없었고 수련도 시작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밤을 새운 것만으로도 그를 약하고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이 수세기의 경험과 결의를 흔들지는 못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봄비가 끝난 것을 보며 아래에서 한 소녀가 팡원 도련님을 부르며 그가 깨어났다고 말한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소년을 씻기러 올라가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 손을 물에 담그고 그녀는 그의 목을 닦아주고 그런 다음 소년을 옷으로 감싼다. 분명히 그녀는 가진 것을 모두 드러내고 있지만 팡원은 산만하다. 그녀는 달콤하고 순진해 보일 수 있지만 숙모를 위한 스파이에 지나지 않으며 무정하고 공허하며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때 팡장이 문을 열고 형을 부르며 그녀가 그곳에 매달려 소년의 가슴 위로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본다. 팡장은 생각한다.
그녀가 나를 그렇게 돌봐줄까? 나에게도 하인이 있지만 그녀는 상쾌와는 전혀 다르다. 젊고 아름답기는커녕 그녀는 온통 늙고 주름투성이다. 내가 하인을 한 명만 둔 것도 팡원이 숙모에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녀가 하인이긴 하지만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그녀는 집 전체를 돌보고 모두의 신뢰를 받는 심여사의 딸이며 그녀의 권위는 결코 평범하지 않고 그럼에도 팡원은 그녀를 밀쳐내며 모든 것을 돌볼 필요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전생에 그는 그녀의 매력에 속아 감정까지 품었기 때문이고 만약 그가 모두가 상상한 대로 A등급 재능을 받았다면 그녀는 분명히 그의 첩이 되었을 것이다. 그녀의 지위는 하인에서 연인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것으로 그녀는 미래를 보장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의식 후 그녀는 그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일이다. 그고는 돌아서서 그녀에게 떠나도 좋다고 말한다. 상쾌는 화난 표정을 짓고 그런 다음 그를 노려보며 그리고 어색하게 시선을 내리고 떠난다. 팡원은 팡장에게 돌아서서 준비됐냐고 묻고 그는 어색하게 그렇다고 대답하며 팡원은 동생도 잘 자지 못했음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갈 시간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을 길을 따라가고 모두가 팡 형제를 알아본다. 와, 저 사람이 팡원이야. 정말 선택받은 자야. 진정으로 그는 재능이 가득하지만 얼굴에 표정이 없는 소년이다. 팡원은 그들이 생각하는 재능과 그들이 느끼는 모든 질투 때문에 우습다고 생각하며 그의 실패에 대한 모든 증오가 증폭되었다. 다른 이들은 말한다. 와, 팡장을 봐. 그가 재능 없는 소년 아니야. 형이 누군지 생각하면 보기만 해도 약해 보여. 안타깝다. 이제 그가 어떤 등급을 받을지 지켜봐야겠다. 해가 산 뒤로 지면서 팡장은 손을 뻗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낀다. 갑자기 그는 어둠 속에 있게 되고 바다로 떨어지며 익사하는 감각을 느낀다. 그는 진정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앞을 보면 팡원이 그를 응시하며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을 본다. 순식간에 삼촌과 숙모가 떠오르고 항상 뒤에서 음모를 꾸미던 두 사람이 이 경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을 조종하며 형제 사이에 질투를 심었고 과거에 그는 경험이 없어서 꿰뚫어 볼 수 없었다. 그의 형도 순진하고 천진난만했기에 삼촌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며 신선들과 맞먹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자이고 의식이 다가오고 있어 상황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그가 가진 지식과 마도로 여겨지는 방법들로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는 심지어 상쾌를 첩으로 만들 수도 있다. 팡장은 완전히 억압될 수 있다. 그의 삼촌과 숙모, 심지어 모든 가문의 장로들까지도 그는 그들 각각을 무찌를 수백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상쾌가 더 아름다워진다고 해서 무엇하겠는가. 충성심이 없다면 그녀는 아무 가치도 없다. 팡장이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그는 여전히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그의 삼촌 숙모 또는 장로들, 그들 모두는 그저 그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일 뿐이며 그렇다면 왜 그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낭비하겠는가. 그는 자비를 베풀 것이고 누구도 그의 길을 막지 않는 한 그들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다. 다음 장면. 마침내 사원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사람들로 붐빈다. 장로가 앞으로 나서며 시간을 지켜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오늘은 의식의 날이며 모두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는 날이다. 그렇게 팡원은 계단을 내려가 수정으로 가득한 장소에 도착한다. 그들 사이에서 그는 수백 년 전을 떠올리는데 고월 가문이 중원에서 이 지역 청모산으로 이주했고 그때 그들은 지하 동굴에서 이 영적인 샘을 발견했으며 많은 원석을 생산하는 장소였고 이것이 그곳의 고월 마을이 세워진 이유라고 전해진다. 노인은 뒤에 물을 두고 모두를 바라보며 잠시 후 광활한 꽃밭이 펼쳐진다. 원란으로 알려진 이것은 무수한 종류의 고이 먹이었다. 기억하라고는 매미처럼 힘의 구연체이며 팡원은 이 꽃의 바다가 고월 가문의 가장 위대한 수련 장소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안다. 모두가 놀라며 그곳이 멋지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고 말한다. 그렇게 장로는 책을 들고 한 번에 한 명씩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말하며 불린 사람은 꽃의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갈 수 있는 만큼 곧장 걸어가야 하고 더 멀리 갈수록 더 좋다. 모두가 이해했다고 외치며 분명히 더 멀리 갈수록 타고난 재능이 더 좋은 것이다. 주먹을 쥐며 그는 좋은 등급을 받으면 인생 전체가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 번째로 불린 이름은 진보다. 그는 물에 들어가고 강을 건너 꽃을 향해 간다. 이를 악물고 그는 첫 걸음을 내딛고 두 번째 걸음을 내디디며 세 번째에서 멈추고 자신에게 되뇌인다. 가자, 한 걸음 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장로가 한숨을 쉰다. 진보 세 걸음. 고 마스터가 되기에 충분한 재능이 아니다. 불쌍한 녀석은 패배한 채로 떠나고 그러고는 조제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불린다. 황원은 바라보며 생각한다. 모두가 고 마스터가 될 만큼 충분한 재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10명 중 5명만이 최소한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고월 가문에서는 조금 다르며 10명 중 6명까지 도달하는데 이는 초대의 위대한 조상이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그가 수련한 방식으로 인해 그의 혈통 전체가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월 가문의 평균이 정상보다 높은 것이다. 노인은 모두를 보며 또 다른 실패라고 말한다. 다음은 모베라는 이름의 누군가다. 그는 호수를 건너고 걷기 시작하며 12, 30걸음을 내딛고 총 36걸음을 내딛는다. 사람들은 놀라며 장로는 그를 칭찬하며 모베가 B등급 재능을 가졌다고 말하고 소년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그가 가진 원시씨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힘의 저장고이고 그러고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칭찬하고 그가 6 곱하기 6 크기의 씨를 가졌다고 말하며 이는 그가 강도 높게 훈련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이 D에서 A까지의 재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2등급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으면 1등급고 마스터가 될 수 있으며 가족의 기반이 되기에 충분하다. C등급 재능은 2년 후 2등급 마스터가 되고 가문의 기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B등급을 가진 사람은 가문 전체가 돌보는 존재이며 결국 장로 중 한 명이 될 수 있고 6, 7년의 훈련으로 3등급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A등급이 온다. 이 등급의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에 대한 축복으로 여겨지며 최선의 방법으로 돌봐야 할 사람이고 약 10년 안에 4등급고 마스터가 될 것이며 그 순간부터 가주의 자리에 대한 자격을 얻게 된다. 회의로 돌아와서 장로는 그를 칭찬하며 계속 열심히 훈련한다면 결국 장로 중 한 명이 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병에서 마스터 중 한 명이 웃으며 내 손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꽤 괜찮지 않습니까? 7년씨. 분명히 빨간 머리는 7년이며 그 어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1시간 후 장로는 망설인다. 혈통이 희석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가문에는 혈통을 강화할 마스터가 없고 4세대에서는 오직 가주만이 5등급을 가졌지만 그는 일찍 죽었고 후손을 남기지 않았으며 9월 가문의 2세대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그러고는 치청이 불린다. 분명히 그는 7년과 관련이 있으며 매우 긴장한 채로 도착한다. 그는 이미 꽃밭 한가운데 있고 35번째 계단이다. 36번째로 장로가 미소 짓고 그리고 이제 모두가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7년이 모청에게 보라고 말한다. 그의 손자는 재능이 있다고. 하지만 방원은 생각한다. 잠깐 내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치청과 그의 가족은 각성의식에서 부정행위로 처벌받았다. 진실은 그는 C급 재능만 가졌지만 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결과를 조작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B급 재능을 가졌다고 믿었던 것이다. 진실은 내가 속이고 싶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없이 많다. 어떤 방법들은 그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탐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B급 재능으로 예를 들어 나는 가문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겠지만 불행히도 나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었다. 어제 환생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속일 것이다. 다만 아쉽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만약 그가 속였다면 그의 수련과 발전을 위조할 수 없고 결국 들통날 것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치청은 다르다. 그의 할아버지가 장로 중 한 명이기에 가장 권위 있는 직책 중 하나로서 그는 쉽게 손자를 덮어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두 장로 사이의 분쟁 때문인데 누가 더 나은 손자를 가졌는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는 전생에서 이것을 아주 잘 숨겼고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을. 방원은 생각하기 시작한다. 만약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폭로한다면 어쩌면 가문으로부터 작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또한 가문 장로인 강력한 치련을 화나게 할 텐데 그건 현명한 일이 아니다. 또한 그를 협박할 방법도 없다. 내 낮은 지위로는 이 모든 것이 그냥 나한테 역효과를 낼 뿐이다. 독백은 방원의 이름이 호명되면서 중단된다. 다음 장은 가장 오래된 전설 중 하나인 희망의 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전설에서 세계가 형성되고 그저 야만과 위험한 곤경의 땅이었을 때 대지를 배회하는 가장 야생적인 짐승들 사이에서 첫 번째 인간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렌주였다. 그의 주변 모든 것이 그를 삼키는데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렌주는 바위처럼 단단한 몸도 날카로운 이빨이나 야생 짐승의 발톱도 없었다. 그러니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곤경에 맞서 싸울 수 있었겠는가. 식량원은 불안정했고 그는 매일 숨어야 했다. 첫 번째 인간은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있었고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바로 이 순간 한 고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만약 네가 네 생명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리하여 렌주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고에게 그의 젊음을 포기했다. 이 고는 그에게 힘을 주었고 이 힘으로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식량원은 안정되었고 그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그는 용감하고 무자비하게 싸웠고 수많은 문제들을 물리쳤지만 그는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문제들의 무리와 마주했을 때 힘이 전부가 아니었다. 렌주는 패배에 대해 쓰리쓰게 성찰했고 답을 찾지 못해 그는 그의 중년기를 가장 아름다운 고에게 주었고 이 두 번째 고는 그에게 지혜를 주었다. 이것으로 렌주는 생각하고 성찰하는 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획득한 지혜로 그는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훨씬 더 많은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것으로 그는 수많은 문제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먹고 심지어 그들의 피를 마셨다. 그는 끈기로 살아남았지만 좋은 일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결국 렌주는 늙었다. 그의 문제들이 나이와 함께 커지자 고가 물었다. 인간이여 무엇을 원하는가? 너는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것을 깨닫고 힘과 지혜가 그를 버렸다. 둘이 곁에 없이 렌주는 다시 한번 그의 문제들에 둘러싸였고 늙고 도망칠 수 없었다. 빠진 늙고 느슨한 이빨들로는 식물과 과일조차 씹을 수 없었고 렌주는 약하게 땅에 쓰러졌고 그의 주변의 모든 곤경에 굴복했다. 바로 그때 무언가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인간이여 나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어떤 곤경에서도 도망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렌주는 고에게 그가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힘과 지혜가 그를 버렸다. 그는 기껏해야 젊은 만큼 가치 없는 몇 년의 생명이 있을 뿐이다. 만약 그가 이 순간 무언가를 준다면 그의 생명은 즉시 끝날 것이다. 비록 그 순간 그가 곤경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적어도 그는 즉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가능한 한 오래 단 1초라도 더 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고는 가야 한다. 그 렌주는 그것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고는 대답했다. 셋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요구를 한다고. 만약 인간이 단지 그의 마음만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것을 듣고 렌주는 그때 그의 손을 뻗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주겠다고. 그것이 희망의 고였고 그것은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때 렌주는 깨달았다. 삶의 곤경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부터 그가 어떤 문제와 마주할 때마다 그는 그것에 그의 마음을 두었다. 곧 우리는 이것이 방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교훈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진실은 희망은 절망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렌주를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고통을 제거하지도 않고 그의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그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나타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방언에게는 그것은 더 이렇다. 희망은 당신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답을 찾을 때까지 고통을 견딜 충분한 힘만 준다. 그리고 그 순간 방언의 이름이 호명된다. 그는 미소 지으며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호수를 건너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의 다리가 황금빛 에너지에 감싸이기 시작하고 그는 자신에게 희망의 꽃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에너지가 그의 가슴에 나타나고 장로가 그를 관찰하는 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되는 힘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말하고 장로는 이것이 재능의 등급 징조가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방언은 이미 23걸음을 내딛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중하고 주먹을 쥐고 26, 27로 가다가 가슴에 무언가를 느낀다. 그의 동공이 확장되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의식을 잃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는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말한다. 각성의식은 그의 성공이었다. 이것은 불멸을 달성하려는 그의 희망의 첫 번째 단계였다. 그가 소유한 틈은 신비롭고 비정상적이었고 비록 그것이 그의 몸 안에 있었지만 그것은 어떤 기관과도 공간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시에 거대하고 미세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초적 개방의 바다로 알고 있었다. 작은 빛의 막이 모든 것을 지탱했고
방원의 재능은 그의 바다 개방의 44%에만 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이 C급을 가진 사람의 한계였다. 이제부터 방울들이 원초적 바다로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은 그의 활력과 영혼을 나타낼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랭크 19 마스터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내디디려 하지만 무릎에 손을 올리며 그가 예측한 대로 전생처럼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만다. 옆에 장로가 정말 계속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 방원은 뒤를 돌아보고 걸어간다. 그 순간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어떻게 전설적인 방언이 겨우 27걸음만 내디딜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C급 재능이었다. 가문의 천재로 여겨지던 사람이 그렇게 약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실수를 했음이 틀림없다. 뭔가 잘못되었다. 모두가 형이 A급 재능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방장은 거기 서서 방언의 재능뿐만 아니라 삼촌들 이모 가문 전체가 확신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장로들은 엄한 표정으로 결과가 틀렸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겁먹은 시험 주관자는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한다. 부정행위는 매우 어렵지만 한 장로가 끼어들어 말한다. 그렇다 때때로 글쓰기 기억력 심지어 힘과 민첩성에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강력한 원초적 바다를 소유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가 정말로 A급으로 각성할 것이라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장로는 얼굴에 손을 얹고 실망하며 가문의 희망이 파괴되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9월 가문의 현재 세대들은 첫 번째 세대들보다 극도로 약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방언의 삶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 그가 C등급을 받은 순간 그는 충격에 빠졌다. 불쌍한 녀석은 겁에 질려 물에 빠졌고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그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는 침착했다. 그의 손을 응시하며 그는 말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희망에 당신의 마음을 주는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실망한다면 그들이 계속 그렇게 느끼게 하라. 그들이 또 뭘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실망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간다. 다른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불행해하라고. 장로가 다시 한번 한숨을 쉬고 방정을 보자. 그는 긴장해서 비틀거리며 발을 다른 발에 부딪히고 물에 빠지고 모두가 웃는다. 장로는 이미 얼굴에 손을 얹으며 말한다. 제발 이방 형제들은 특별할 게 없었다. 그는 오늘 이 가족 때문에 창피를 당하고 있었다. 불쌍한 녀석은 물속에 자신을 쳐다보며 겁먹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옆에 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응시한다. 정은 온통 떨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기침을 한다. 주변에서 모두가 웃으며 형제들은 문제조차 똑같다고 말한다. 장로는 거기 서서 방언이 정의 귀에 뭔가를 속삭일 때까지 기다리고 미래로 가는 길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분명히 그것은 긍정적인 무언가인데 정이 약간 얼굴을 붉히기 때문이다. 방언을 또 다른 잠시 바라본 후 그는 돌아서서 꽃들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그의 형이 그렇게 침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눈을 감고 걷기 시작하며 만약 그것이 자신이었다면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는 43걸음을 외치는 누군가에 의해 깨어난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A급 재능이라고 말한다. 모든 장로들이 이제 경악한다. 9월 가문에서 이 수준의 재능이 나타난 것이 3년 만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치량이 논평한다. 마침내 고 혈통이 그 힘을 부활시킬 누군가를 받았다. 치 가문은 이 순간 소년 방정을 입양하는 것을 이미 받아들인다. 하지만 다른 이와 논쟁이 시작되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한다. 치 가문은 약하고 부패했고 부도덕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힘을 가진 사람을 인도할 자격이 없었다. 모 가문이 그를 기르는 것이 나았다. 모두가 소년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을 때 또 다른 노인이 그들은 모두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오직 현재의 지도자만이 A급 재능을 가진 사람을 기를 자격이 있다고. 마지막 장로가 관찰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간다. 화창한 날 방 안에서 남자가 설명한다고는 천지의 정수이다. 세계에는 수백 종의 수백 개의 고가 있다. 그들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 땅에서부터 식물에 산다. B급 재능은 누군가가 그들의 바다의 최대 70%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A급 개인은 최대 90%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수련 마스터가 되는 것이 거의 보장된다. 오직 그들만이 랭크 5에 도달할 수 있고 그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전설이 된다.
하지만 강사가 이 강의를 하는 동안 누군가가 교실에서 자고 있다. 다른 사람이 속삭인다와 그는 일주일 내내 수업 시간에 자고 있어. 소문에 의하면 그는 밤마다 마을을 이상하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매일 술병을 들고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 한때 천재로 여겨지던 사람이 C급 재능으로 끝나는 모습은 정말 슬프다. 누워있는 팡유안을 보며 노인은 생각한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모습이라니 이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한 내가 착각했음에 틀림없다. 수없이 말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모두에게 골칫거리가 되는 아이다. 뭐 어쩌겠는가 C급 재능인데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가문은 이 아이에게 투자하면 손해만 볼 뿐이다. 그는 수업에서 돌아와 마을이 유일한 2명의 5급 대가이자 조상들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여기 모든 것을 세웠다고 말한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비할 데 없는 재능을 가진 제4대 가주가 나타났고 그 역시 결국 5급에 도달했다고 한다. 만약 파렴치한 마귀와 정확한 공격이 없었다면 그는 6급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누가 알겠는가. 모두가 소위 주화승이라 불리는 그놈을 저주하며 이 개자식이 고 가문의 미래 혈통을 망쳤다고 말한다. 유명한 화승은 5급 대가로 원치 않는 소녀들을 강제로 범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 그는 신묘산맥 전역을 돌아다니며 고 마을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세대의 가주에게 발각되었다. 며칠간의 잔혹한 전투 끝에 승려는 결국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됐다. 제4대 가주는 자비를 베풀어 그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하지만 방심한 순간 승려가 기회를 틈타 비겁한 공격을 가했다. 분노에 휩싸인 제4대 장로는 그를 죽였으나 상처와 독은 치료할 수 없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으로 여겨진다. 황희아는 눈을 뜨고 기지개를 켜며 전생에도 누군가가 이 이야기의 유산을 찾았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것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생각한다. 그는 마음이 상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가문의 한 대가를 기억한다. 2달 후 그가 마을 밖에서 자고 있을 때 이상한 주충이 그를 찾아왔는데 매우 희귀한 생물이었다. 그 남자는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안에서 늙은 주승의 뼈와 유산을 발견했다. 그것으로 그는 큰 이득을 얻었고 그의 힘은 증가했으며 심지어 그를 떠났던 소녀까지 돌아왔다. 황휘안의 문제는 그가 이 이야기의 단편만 들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정확히 어디서 그것을 찾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마치 그가 이 시기에 환생할 것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문제는 여전히 첫 번째 이야기의 남자가 정확히 어디서 죽었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이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는 술을 사서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불행히도 주충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생물은 매우 높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문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4월이 되었고 이제 그는 시간이 부족한데 정확히 다가올 일 때문이다. 선생님들은 기회를 여는 것과 몸의 정수를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모든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제 그들 모두가 첫 번째 고를 정연할 시간이었다. 이 수업이 끝나면 그들은 모두 학당방으로 가서 제공되는 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첫 번째 고를 정연한 후에야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돌아올 수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받은 첫 번째 과제이기도 했으며 누구든 먼저 완료하는 사람은 20개의 원석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팡휘안이 그 주충을 찾고 있는 건가? 가문이 제공하는 그 평범한 것들은 형편없을 것이기 때문에 말이다. 모두가 학당방으로 달려간다. 이야기에서 고 대가에게 생물을 정연하는 것이 힘의 열쇠라고 하니 모두가 흥분하고 있다. 그리고 머리띠를 두른 남자가 그들에게 한 번에 한 명씩이니 지금 줄을 서라고 말한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줄을 선 사람들은 왼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웃으며 나오는 것을 본다. 방 중앙에는 향로가 있고 벽에는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다. 팡휘안은 고도 대가처럼 9개 등급으로 나뉘며 이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1급이라고 언급한다. 일반적으로 이것이 맞는데 1급 대가는 1급 고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수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려면 매우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게다가 이 생물을 먹여야 하는데 1급 대가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모든 초보자는 1급 생물을 받는다. 소수만 아는 것은 대가가 정연하는 첫 번째 생물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핵심 부분이 되며 그들의 생명과 영원히 연결될 것이다. 첫 번째 생물이 죽으면 대가도 매우 큰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팡은 주충을 찾아 정연하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그는 아직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는 또한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찾을지 모른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그는 먼저 월광고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가문에서 가장 흔한 선택 중 하나이다. 이 고는 자연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귀유 가문의 비밀 방법으로 배양된다. 이런 이유로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들 가문의 상징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좌절하며 떠난다. 왜냐하면 그 주고가 이것에 비해 훨씬 더 귀중했기 때문이다. 월광고가 그의 마을의 특산품이었지만 그것은 주고보다 수련에 훨씬 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 있다. 그러자 내 친구가 술병 2개를 든 나를 본다. 매일 해질 무렵 팡휘아는 이렇게 해왔다. 그는 사서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며 주고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통한 남자가 석을 가지러 가며 소년이 사러 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소위 원석이라 불리는 것은 이 세계의 화폐이며 동시에 에너지와 정수물질을 응축한다. 그것들은 고대가의 수련을 돕는데 극히 중요하다. 그것들은 재정적 속성과 사용 가능한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팡휘아는 그것들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쓰고 있었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었지만 말이다. 그는 매일 술병 2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곳을 떠난다.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아무런 징조도 없었다. 그가 저축한 돈은 거의 다 써버렸는데 이것은 문제다. 왜냐하면 돈은 원석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그가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석을 사용하면 당신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속화할 수 있다. 그리고 불행히도 내일은 술을 살 석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문제는 여전히 주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월광고가 정말 나의 본명고가 되어야 하는가? 학당 장로는 첫 번째로 정련하는 사람이 20개의 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순간 모두가 이 자리를 놓고 경쟁하며 집에 있을 것인데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은 재능을 더 시험하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그는 C급 재능으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가 도시를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게 하고 또 술집에 가서 술을 샀냐고 묻는다. 흥정이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고 숙부와 숙모도 그는 술을 끊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한다. 팡휘아는 한 달 만에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재미있다고 말한다. 각성한 지 일주일 만에 그와 동생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다. 팡휘아는 구름에서 떨어졌고 천재라는 칭호를 잃었으며 무자비하게 파괴되었다. 그리고 팡정은 새로운 별로서 하늘을 향해 번영하기 시작했다. 바닥에 있다고 느꼈던 소년에게 어둠에 둘러싸여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끌려나와 하늘과 빛으로 데려가진 것은 적응하기 어려웠다. 한순간부터 다음 순간까지 무시당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그는 이제 사람들이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다. 마치 그가 이 새로운 세계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처럼 넘어지고 인생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팡정은 계속 생각한다. 와, 이것이 형이 항상 겪었던 일인가? 그것이 멋진 일이었던 동시에 그것은 극도로 어려웠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팡정은 형이 우울증에 빠져 술고래가 되었다는 목소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밤에 집에 오지 않았고 심지어 수업 중에도 잤다. 정은 믿을 수 없었다. 천재로 여겨졌던 형이 그 위에 그림자였던 형이 이제 이런 파멸과 절망의 상태에 있다니. 그 순간 그는 생각했다. 잠깐 이것이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한 증거가 아닌가. 그리고 조금씩 그는 위대한 형이 결국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팡정이 선택받은 자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런 다음 그는 팡휘안에게 인생에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감정 없는 눈으로 계속한다. 정은 그를 잠시 쳐다보고 그런 다음 시선을 돌린다. 그 순간 그는 궁금해한다. 무슨 문제야? 왜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없는 거야? 나는 변했어. 완전히 변했어. 하지만 그때 팡휘안이 지나가며 묻는다. 뭘 쳐다보는 거야? 가자고. 정은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따라가며 그림자 속에 있는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숙부의 집에 도착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 둘 다 벌써 15살이 되었다고 말한다. 둘 다 고 대가가 된 것이 놀라웠고 특히 팡정은 더욱 그랬다. 숙부는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그래서 그들에게 6개의 원석을 줄 것이라고 한다. 하인이 그것들을 건네주며 그는 고를 정련하려면 많은 정수를 소비해야 하니 이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팡휘아는 별말 없이 그것들을 받고 정은 고맙다고 말하며 모두 행복해하며 이런 것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한다. 그는 일어서며 항상 마음에 간직하겠으며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 숙모는 그에게 앉아서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들이 직계 자녀는 아니지만 항상 키웠고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숙부와 숙모에게 그들은 진짜 아들들과 같았다. 그들은 종종 만약 자신들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했다. 그런 다음 숙부는 말한다. 숙모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마침내 너희를 진짜로 입양하기로 생각 중이야. 진정으로 너희는 가족의 일원이 될 거야. 팡정 그게 좋겠니? 즉시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 행복해하며 손을 모으고 말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항상 제 자신의 가족을 갖고 싶었습니다. 숙모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숙부와 숙모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은 모두 행복해하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아들을 둔 것이 정말 좋다고 말한다. 정말로 처음부터 그들을 아들로 키운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숙부가 팡유안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 모든 것이 변한다. 그는 단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신호한다. 정이 뭔가 말하려고 하지만 숙부는 괜찮다고 말한다. 팡유안 우리는 너를 강요하지 않을 거야 얘야. 너는 이미 15살이야. 꽤 독립적일 수 있어. 게다가 너는 팡 혈통을 이어갈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숙부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니 재정적 지원으로 200개의 원석을 준비했단다. 정은 충격을 받는 반면 팡유안은 단지 감사하다고 말하며 더 할 말이 없다면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가 떠날 때 정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형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 그에게 조언하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숙부는 아니라고 강요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정아 너는 A급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를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하인들이 팡정 도련님을 매우 정성껏 대할 것이다.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렇다면 괜찮다고 떠나겠다고 한다. 잠시 후 숙부는 그 빌어먹을 팡이안이 그들의 계획을 꿰뚫어 본 것 같다고 말한다. 사실은 가문의 규정 내에서 장남은 16세의 가문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팡이안의 부모는 죽었을 때 재산을 남겼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것은 숙부와 숙모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이것은 200개의 원석으로 살 수 있는 종류의 유산이 아니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삼촌과 숙모에게 입양되었다면 그는 또한 그러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독립된 소년으로서 그는 팡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며 이론적으로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삼촌은 그러나 괜찮다고 말하며 축하하고 있다. 그들은 정을 데려갔고 팡 위안은 C급 재능만을 가졌다고. 숙모는 그러나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만약 팡 위안이 재산을 원한다고 결심하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간단하다고 답한다. 그는 매우 규율 없는 소년이다. 그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잡아내기만 하면 된다. 심각성에 따라 그들은 그에게서 부모의 유산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숙모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 소년은 극도로 똑똑하다. 어떻게 우리가 그를 강제로 실수를 하게 만들 것인가? 삼촌은 명백하다고 답한다. 만약 그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를 모함하기만 하면 된다. 맙소사 삼촌, 당신 죽고 싶은 거예요. 다음 장에서 정 형님은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쿠이가 찾아온다. 도련님 뜨거운 물로 목욕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가져오시오. 예인이여. 그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라.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잘 그림자진 채로 이렇게 말한다. 이 천한 종이 위대한 주인님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저 바보 팡 위안은 C급 재능을 낭비했다. 반면 정은 A급 재능을 가진 사람이니 그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행운이다. 와, 그녀는 정말 독사로다. 비가 도시 위로 내린다. 팡 위안은 창가에서 생각한다. 사흘 밤낮이 잦다. 이 끊임없는 비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그 벌레를 유인하기 위해 술의 향기를 퍼뜨려야 하는데 비 속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빗물의 냄새가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말할 것도 없이 만약 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서 비를 맞고 있으면 모두가 그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궁금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팡 위안은 주변 사람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멍청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직 바보만이 할 일이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 그는 검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창가에서 그는 생각한다. 글쎄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술벌레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안전한 선택은 달빛골을 정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과정 중에 내가 술벌레를 찾는다면 그것이 정말 훨씬 더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나를 돕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폭풍은 항상 푸른 하늘에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일은 언제든 일어난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 나의 사랑하는 팡 위안으로부터 또 다른 교훈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가능한 한 많은 원시 정수를 축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고 마스터의 힘의 기초이기 때문에 어떤 고든 정제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다. 이 고들은 천지의 정수, 세상 비밀의 운반자,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정의하고 변경하는 것들이다. 하늘 아래를 지나다니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각각은 자신의 의지로 태어났다. 팡 위안과 같은 사람이 고를 정제하려고 할 때 그는 자연의 의지에 거스르는 것이며 당연히 그것은 저항한다. 그는 눈을 감고 점차적으로 퍼센트가 1에서 2로 8%로 증가한다. 10분 안에 그는 90, 12%에 도달한다. 30분 후 달빛이 정제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며 고를 정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의 손에서 그것은 단지 6시간만 지속될 것이다. 이 기간 후에 팡 위안이 제공한 에너지는 고갈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확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동일할 것이다. 팡 위안은 모든 정제는 소모전이라고 말한다. 그는 고의 절반을 정제했지만 이미 그의 정수의 4분의 3을 소비했다. 그래서 정제 과정에서 에너지는 항상 완전히 소비된다. 그는 그러한 에너지를 회복해야 하고 다시 한번 끊임없이 정제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고가 풀리는 것과 그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사이의 싸움이다. 그는 그 원시돌들을 사용하여 그의 에너지의 자연 회복을 가속화한다. 문제는 30분 후 그는 간신히 그의 전체 바다를 채웠는데 왜냐하면 그는 등급 바다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는 그가 단지 6개의 돌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장로들의 지원을 받는 고 가문이나 모 가문의 사람들과 비교할 방법이 없으며 또는 여전히 정과 경쟁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진실은 처음부터 그는 이것을 이길 기회가 없었다. 아마도 그는 초점을 다시 맞추고 술고를 찾으러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 그는 일어서며 비의 소리가 잦아든 것 같다는 것을 알아챈다. 사흘 밤낮 후에 그는 마침내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고 팡 위안을 부르며 폭풍에 대해 말하고 그에게 음식과 술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완벽한 기회이다. 보라 누가 거기 있는가 춘쿠이가 문 앞에.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들어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완벽한 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는 배가 고프다. 와. 그리고 그녀는 모두 차려입고 왔다. 그녀는 모든 액세서리를 걸쳤다. 그 소녀는 그리고 그녀는 상자를 열 필요도 없이 놀라운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정말 그는 그 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한다. 그녀는 서빙하기 시작한다. 잠깐 내가 보는 것이 녹색인가 모르겠다. 그녀는 그를 부르고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앉으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종이 그와 함께 술을 마실 용기를 냈기 때문이다. 오, 이게 뭐야? 그에게 몸을 던지며 이종은 항상 팡 위안을 좋아했다고 말한다. 그가 어떤 등급을 달성했든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고 싶어 한다. 그리고 지금 그가 이 어려운 순간에 있으니 그녀는 그가 원하는 모든 위안을 주기 위해 거기 있다. 와. 그녀는 정말 가까이 다가와서 그녀의 온몸과 그 이상을 기꺼이 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술을 들고 조금 마시고 그에게 밤을 함께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팡 위안은 그녀를 자세히 쳐다보며 그녀가 언제까지 척할 것인지 묻는다. 소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팡 위안 말해봐. 네가 뭘 원하는지 맙소사. 그는 그녀를 목졸라 시작한다. 그는 그녀를 들어올리며 분명히 그녀의 삼촌과 숙모가 그를 유혹하도록 그녀를 보냈다고 말한다. 계단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이곳을 침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맙소사. 그는 그녀의 목을 더 조인다. 그는 복수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용하는 건가 소년. 와. 그는 심지어 그녀의 몸에 있는 그 살덩어리가 정말 그에게 전술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와. 그는 그녀를 땅에 던지고 다시 그녀의 턱을 잡고 그녀가 정말 지금 죽고 싶은지 묻다. 그녀는 긴장하고 팡 위안이 거기서 그녀를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악마의 소나귀에 갇혀 있었고 그는 그녀가 그토록 오랜 세월 그를 섬겼기 때문에
그녀는 오늘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욕망이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것임을 알기에 그녀는 바보였던 그녀의 남동생을 찾아야 한다. 이제 그녀는 거기서 사라져야 한다. 쿵쿠이는 밖에 머물며 우리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다. 그리고 장면은 팡 위안으로 바뀌며 이것이 전생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훌륭한 함정이었다고 말한다. 삼촌과 숙모의 이 친절함을 그는 깊이 기억할 것이다. 여기 속담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예견하고 피하는 사람이다. 힘이 부족할 때 오직 바보들만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속담이었고 우리는 장면을 바꾼다. 그들이 우리의 팡 위안을 사냥하고 있을 때 그는 이 미친 삼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시의 호텔을 찾으러 갔다. 그는 술 항아리 몇 개를 주문하고 먹을 것을 주문하며 우리는 밖에 안뜰에 있다. 이 순간 그는 달빛골을 배양할 충분한 돌이 없고 술골을 찾을 운도 없었다. 그의 희망은 동굴에 있는 술골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 더 많은 돌도 함께 찾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수련이 가장 느린 것 중 하나임을 받아들이고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가 그 생명체를 찾아 매일 가고 있는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직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침착하게 먹고 있는 동안 남자들은 소리치기 시작하며 술을 한 잔 더 달라고 한다. 남자들은 싸우고 먹고 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그들이 가진 최고의 술을 달라고 한다. 직원은 그들이 가진 최고는 꽤 비싸다고 경고한다. 그들과 같은 용감한 남자들은 분명 돈을 지불할 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술이 항아리당 2개의 원시돌이 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좋다. 남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며 누가 그런 술을 사기 위해 원시돌을 쓰는가? 분명히 그 새끼는 모두를 속이려고 하는 게 틀림없다.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이 일어서서 이 남자는 여기서 모두를 속이고 있다. 이 장소에서 나가자고 말한다. 파란 두건을 쓴 남자가 만약 그들이 돈이 없다면 그들은 그저 입을 다물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할 때까지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 거기서 일하는 게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다른 남자가 일어서서 그는 지금 당장 그 술 항아리를 가차가 원한다고 말한다. 판매자는 그저 감사하며 항아리를 테이블에 쾅 내려놓는다. 그것을 열자 냄새가 퍼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황색이니 향기롭게 보이지는 않지만 술꾼들은 모두 좋아하고 있다. 상인이 이 청죽주는 오직 거기서만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동안 구석에서 팡 위안이 관찰한다. 그는 이 남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다른 장소들은 오직 일반 술만을 판다. 사기를 요청한 남자는 그러나 이제 망설이고 있다. 그는 남자가 정말로 그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고 이제 그는 2개의 돌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 그는 소리치며 모두에게 마시라고 말하고 오늘은 그가 한다고 한다. 내가 말하는데 파란 두건이 이 시장에서 일한다. 그는 그 항아리는 6명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만약 그들 모두가 마시고 싶다면 그들은 더 사야 할 것이다. 그것을 산 남자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하고 이미 다른 사람을 싸움으로 부르고 싶어 하는데 두건을 쓴 남자가 돌아서고 그들은 그의 허리에 랭크 7 마스터의 명패를 든다. 바로 그 순간 바보들은 모두 얼어붙고 남자는 그들이 정말로 싸우고 싶은지 묻는다. 분명히 남자는 겁에 질리지만 남자는 이미 다가오고 있다. 그는 항아리를 잡고 냄새가 정말 놀랍다고 말하며 남자는 그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위대한 주인님께 드리는 사과와 같다. 하지만 그는 항아리를 땅에 던지며 사과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평생 원시돌을 추구해왔는데 바보들은 술의 돌을 쓰고 있다. 분명히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의 의도는 그를 모욕하는 것이었다. 바보들은 고개를 흔들며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은 절대 저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넘긴다. 팡 위안은 명패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것은 그가 랭크 1 수련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 그는 약 20세로 보였다. 그 정도의 정수를 가지고 그는 아마도 첫 번째 단계의 시작에 있었을 것이다. 20세에 도달하여 첫 번째 단계의 시작에서 그는 아마도 D급 재능을 가졌을 것이며 그것은 명백히 팡 위안보다 낮았다. 이것은 심지어 전투 능력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돌을 넘겼다. 가장 약한 고 마스터는 범인과 완전히 달랐다. 팡은 그저 세상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 큰 물고기가 더 작은 물고기를 먹으며 그것을 그가 온 중국과 비교한다.
단지 이 세상에서는 사물을 보기가 더 쉬울 뿐이다. 그때 누군가 장애에게 그가 이미 교훈을 가르쳤다고 말하며 이제 범인들과 놀기는 충분하다고 했지만 그가 떠나려던 중 돌아서서 이제 누군가 그 녹죽주를 마실 용기가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고 겁쟁이들은 두려워하며 당연히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향기는 계속 항아리에서 퍼져나왔고 그와 함께 그는 직접 젓가락을 탁자 위에 놓으며 방언이 그 술한 항아리를 원한다고 말했고 모두가 놀라는 동안 분노한 표정의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모두가 언제나처럼 침착한 방언을 쳐다보다가 그가 내 사제로 군이라고 말하며 모두가 주인공이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고 상인이 술을 방언에게 가져다주며 그가 떠났고 싸움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들은 고 마스터와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다음 장면은 300년 전 고월 일족에 나타난 천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재능으로 젊은 나이에 5등급까지 수련한 약속과 책임의 화신이었고 하지만 그는 또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치명적인 전투에서 죽었지만 바로 이 전투에서 주승을 무릎 꿇려 용서를 빌게 만들었고 결국 그 비겁한 놈의 기습 공격으로 죽었으며 이것은 고월 일족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로 응원의 전생에서 오늘로부터 한 달 후 어떤 사람이 주충을 발견했던 때로 주승의 유해가 그가 남긴 유산과 함께 발견되었고 그렇게 그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으며 방언은 처음에 가장 명백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자의 보물을 모두 찾는다면 일족의 정보를 전달할 이유가 없으며 꼴 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어떤 명예를 느낄 의무도 없고 그곳에 모두가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있었기에 왜 일족의 상급자들에게 어떤 보물이든 넘겨야 하는지 이제 이 술을 사기 위해 거의 모든 돈을 썼으니 마지막 내기를 할 때이며 그날 밤은 전부 아니면 전무였고 사흘간 내린 비는 지속되는 동안 끔찍했지만 이제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맑았으며 게다가 이전 수색들도 나쁘지 않았는데 주승이 어디서 죽었을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 모든 요소들이 맞아떨어지면서 그는 가장 큰 성공 가능성이 그날 밤이라고 믿으며 액체가 돌 위에 떨어지고 향기가 숲을 통해 퍼져나가며 당원이 옆을 한번 보고는 다른 돌로 가서 조금 더 부으며 술 냄새가 나는 여러 지점을 만들고 덤불을 계속 걸어가며 그 지역의 각 돌에 조금씩 붓다가 마지막 한 방울을 부을 시간이 되어 꽃 위에 떨어지고 잎사귀에 떨어지는 동안 영원히 지켜보며 냄새가 퍼지고 이제 그는 확신하지만 주충을 찾을 방법이 없으며 원석이 2개밖에 남지 않았고 월광고를 정년해야 하기에 더 할 일이 많지 않아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고 때로는 인생이 그런 것이며 마치 곧 도달할 것 같은 유혹적인 목표들로 가득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우여곡절이 나타나 결국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되며 그것이 삶의 무력함이자 동시에 살아있음의 매력이었고 그는 달과 귀뚜라미를 관찰하며 돌아갈 시간이라고 결정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바람이 불 때 돌아서서 대나무 한가운데 빛나는 생물을 보며 보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충이었고 문제는 그것이 극도로 빠른 생물이라 날아가면 절대 잡을 수 없으며 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만 극도로 느려지고 그때 그의 기회가 나타나며 벌레가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려 날아가며 총알처럼 빠르게 땅에 떨어지고 잎사귀로 가서 마시기 시작하다가 몇 분 후 영원히 그것이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취한 것을 보며 다른 꽃으로 가서 다시 마시기 시작하며 아주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어 귀엽지만 그러다 이상한 기운에 둘러싸인 것 같더니 그의 앞에서 떠다니기 시작하며 날아가고 있지만 이제 훨씬 느리게 날아가고 방언이 추격하며 달려라 악마소년아 달려 생물이 도망치고 있어 내 아들아 발을 적셔 맙소사 폭포에 빠졌네 어디 있지? 이제 그는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고 천천히 그가 폭포를 건너 동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좁은 길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비열한 뱀이나 독이 있는 두꺼비 그리고 어쩌면 어떤 종류의 함정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승이 남긴 가능한 매복들이었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으며 터널 끝에 전설적인 빛을 보고는 앞으로 나아가다가 손을 뻗어 반대편으로 나오는데 성공하며 그는 혼란스러워하는데 많이 걸어야 했고 실제로 거기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며 아마도 이 순간 그는 산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고 거기서 그는 이미 고이 농도가 있는 꽃들을 보고 있었는데 에너지의 각 유형은 취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누의 형태를 취하기로 결정한 주고처럼 다른 것들은 꽃이나 식물 그리고 나무의 형태를 취하며 이제 거기 나무 한가운데에 졸린 주정뱅이가 있었고 와우 그는 그냥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아 주머니에 넣었는데 갑자기 옆을 보니 그 빌어먹을 주승의 해골이 보였고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을 통과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무엇을 만지려는 거냐고 묻으며 그 순간 방원이 경계하며 자신이 미행당한 건지 궁금해하는데 아마도 그의 끊임없는 외출이 의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불러일으켰거나 아니면 그의 삼촌이 보낸 누군가일 수도 있으며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방원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하며 이 상황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찾으려 했는데 그는 여전히 첫 번째 단계에 있었고 핵심고도 없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싸울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약한 상태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인가? 갑자기 목소리가 너는 이미 내게 중독되었으며 7일 안에 피주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방원이 주충을 원하느냐고 물으며 넘겨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갑자기 목소리가 혼자 말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줄 테니 노하승에게 용서를 빌라고 간청하며 그 순간 방원이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돌아서는데 투영처럼 보이는 것에 일족의 전설과 마주한 주승이 있었고 승려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5등급에 도달한 것은 놀랍지만 전투에서 그 소년이 그렇게 한심할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며 방원이 모두를 알아보고 소년이 땅바닥에서 울며 승려의 발밑 흠만도 못하다고 말하며 그런 식으로 도전한 것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방원은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바로 4대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승려는 웃으며 그 비겁한 놈이 그런 말을 할 용기가 있다고 하며 그는 진심으로 원석과 원란을 교환하러 이곳에 왔지만 소년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와서 그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독이 든 술을 건넸고 하지만 오랫동안 같은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남아 온 그가 그렇게 쉽게 중독될 리 없으며 소년이 일족의 도움을 받아들였다면 이겼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승려의 머리로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고 혼자 맞서려 했으며 4대 지도자가 계속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며 일족이 무수한 원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승려의 다리를 붙잡으며 끝날 때까지 영원히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말하자 승려가 그러면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살려주겠다고 경고하며 매주 3,000개의 원란을 받으러 올 것이며 그 대가로 그의 몸속 독을 일주일 더 중화시켜주겠다고 하자 4대 장로가 침을 흘리며 극도로 자비롭다고 감사해하지만 갑자기 독에 휩싸이기 시작하며 4대 지도자를 때리고 그가 달의 그림자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 알아채기 어려운 기술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원시씨를 사용하는 것도 극도로 어렵게 만들며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는데 승려가 순종적으로 항복하고 영원히 섬겨야 하기 때문이지만 승려가 육체적 힘을 사용하여 4대 지도자의 가슴에 일격을 날려 보내며 나머지 장로들이 이 악마를 죽이고 일족의 복수를 하라고 외치고 악마가 미쳤지만 그의 힘이 차단된 것 같거나 적어도 그래야 하는데 아닌가. 왜냐하면 모두를 때리고 있기에 팔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모두가 베어있고 나는 작동하지 않은 것 같고 그가 4대 지도자를 공격하려 움직이지만 그 순간 그가 움직이지 않게 되며 분명히 그는 끝낼 에너지가 없으며 미래에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도망친 것 같으며 이 모든 것을 본 방언으로 돌아왔고 이제 전체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 이는 사진 음향의 고라는 생물로 기본적으로 곤충 카메라로 이야기되었고 이제 방언은 누가 정말로 더 강했는지 그리고 일족이 무엇을 숨겨왔는지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를 알며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보물이 결코 회수되지 않았던 것인데 아무도 이 승려의 힘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4대 지도자가 배신했다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며 주인공에게는 더욱 좋은데 그는 이미 이 보물을 누구와도 공유할 생각이 없었으며 특히 지금은 더욱 그러하고 이란 문제는 이것이 누군가 알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이 인생에서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그와 함께 그가 뿌리와 줄기를 찢으며 심지어 뼈까지 부러뜨리고 와우 해고를 용서해 애야. 거기서 그의 작은 가방을 발견했고 와우. 방엔 원석이 15개밖에 없었고 방어는 승려가 죽기 전에 회복하려고 가지고 있던 돌의 대부분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적어도 15개면 그가 필요한 것에 충분했고 웃긴 것은 그 동굴에 있던 고들 대부분이 죽었다는 것인데 승려가 주로 사용했던 달의 그림자조차도 죽었고 살아남은 것은 녹화용과 주용뿐이었으며 아마도 그래서 주용이 에너지와 술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고 녹화용은 한 번만 녹화하고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거기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그 수도승이 술고를 소비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초보자를 위한 렐1 생명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팡위안에게는 이것이 귀중한 보물이었다. 이제 그는 고민한다. 이 정보를 일족에게 전달해야 할까? 기록고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일족에게 팔 수도 있다. 그의 일족에 반대하는 자들은 분명 일어난 모든 일을 알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그는 새로운 일족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폭포가 지하 동굴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이제야 이쪽에 누구도 이것을 찾지 못한 이유가 분명해졌다. 분명 이 모든 것은 큰 비밀이었지만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수도승의 보물은 팡유안에 의해 발굴되고 도난당했다. 내용물은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괜찮다. 이제 그는 여관으로 돌아가 이 고를 정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는 학원 기숙사에 머물 자격을 얻을 것이고 당연히 수련을 위한 일족의 자원도 얻게 된다. 문제는 그 여관이 꽤 비싸기 때문에 며칠만 더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17개의 원석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랭크 6이기 때문에 레벨업을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원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술고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고 살아있는 것들은 항상 삶에 대한 욕망이 더 크다. 자정고가 5개에서 8개의 원석을 사용한다면 술고는 최대 16개를 소비할 것이다. 그 이유는 둘 다 랭크 1이지만 분명히 훨씬 더 희귀하고 정제 난이도도 더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가진 17개로는 이 정제를 단 한 개의 원석만 남기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다음 장은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여관 주인이 나른하게 문을 연다. 당연히 성가신 팡유안이 그를 응시하고 있다. 노인은 조금 어색해하며 먹을 것을 원하는지 주방에 알려야 하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묻는다. 팡유안은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목욕할 뜨거운 물만 준비해달라고 말한다. 주인은 감사하며 방으로 돌아가라고 요청은 즉시 준비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떠나자 그는 생각한다. 아고 마스터가 되는 것, 내가 수련할 재능만 있었다면 세상은 얼마나 좋았을까. 주인공은 이를 듣고 생각한다. 그렇다. 고 마스터는 필멸자를 초월할 재능과 힘을 가졌지만 이 힘의 대가는 극도로 높다. 웃긴 건 고 마스터의 길은 막대한 재정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고들을 수련시키고 원석을 얻고 전투 아이템 정제물 그리고 그 외 수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스터의 경지가 강할수록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강력한 후원 없이는 이것은 극도로 어려운 길이다. 그렇게 촛불이 켜지고 주인이 물통을 방에 놓고 떠난다. 팡유안은 몸을 씻으며 꽤 편안해하고 그리고는 잠을 자는데 이제 드디어 그 빌어먹을 술 고충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월광 고충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것은 마스터의 잠재적 재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쥐고 기운이 팽창하기 시작하며 눈을 감는다. 원초의 바다가 소모되기 시작하고 그는 말한다. 흥미롭게도 자신은 아직 첫 단계의 초반이지만 이 생명체의 정제만으로도 첫 단계의 중급 수준으로 진보할 것이며 그리고 이 혜택의 아름다움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에너지를 작은 고충 주변에 집중시키는데 그것은 거기서 꿈틀거리며 그를 응시하고 있다. 팡이아는 이 빌어먹을 것이 강한 정신적 저항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속도라면 정말로 월광 고충을 길들이려 할 때 사용한 에너지의 2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가가 무엇이든 그는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었다. 촛불은 계속 줄어들고 그는 계속 땀을 흘리며 에너지는 그것 주위에 축적된다. 촛불에 조금만 남았고 빛은 방 밖으로 계속 확장되며 그는 거기서 그것을 응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고가 아마도 술수도승에게 속했던 고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한때 인생에서 랭크 5였던 생명체였지만 수년간 영양 공급 없이 결국 약해진 것이다. 이것만이 이 생명체의 저항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 고는 수세기 동안 술수도승과 함께했다. 그리고 겪은 모든 것을 겪은 후 자연에서 발견된 고보다 정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다. 만약 팡유안이 랭크 2나 3수련자였다면 아마도 이 16개를 소비했을 텐데 이것은 매우 다르다. 분명히 30개가 최소한 충분한 양이고 이제 상황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 문제는 그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배까지 꼬르륵거린다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더 많은 원석을 얻을지 생각하며 아래층으로 먹으러 가기로 한다. 하지만 뭔가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형이 나타나 소리치며 형이 왜 이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관에서 살고 있냐고. 주인공은 대답하지 않고 정은 계속해서 형이 성쿠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어젯밤 그녀가 형을 방문한 날부터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위로하려 했을 때 그녀는 더 울기만 했다. 하지만 팡유아는 그를 응시하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먹기 시작한다. 정이 계속 소리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성쿠이는 수년간 형을 섬겼고 형도 항상 그녀가 형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했는지 봤을 것이다. 형이 길을 잃었다는 걸 알고 형의 좌절을 이해하지만 랭크 C만 받았다고 해서 인생에서 겪은 불운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할 권리는 없다. 그러자 팡위안이 정의 얼굴을 뛴다. 와 팡위안이 말한다. 이 쓸모없는 놈아, 이게 형에게 쓸 목소리 톤이냐. 성쿠이는 그냥 집안 하인일 뿐인데 왜 그녀 같은 여자 때문에 가족에게 이러고 있냐. 더 나쁜 건 이 상황에서 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지만 그는 속고 있고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거기서 형이 날 때렸어. 형은 날 때린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분노가 장악하기 시작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A 재능을 받았고 형은 랭크 C만 받았지만 그렇다고 형이 나를 비난할 수는 없어. 그건 하늘이 또 한 대 때린다. 팡위아는 그가 바보이고 순진하다고 말한다. 그는 어릴 때부터 누가 그를 돌봐줬는지 잊었을 것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삶이 힘들어졌을 때 동생을 돌본 건 바로 형이었다. 숙부들이 음식과 옷을 줬을 때 옷을 정에게 건넨 것도 형이었다. 숙부들이 정에게 쓰는 돈을 아끼려 했을 때 숙부들에게 반대하며 더 많은 음식을 내오라고 요구한 것도 형이었다. 동생을 위해 하인을 요청한 것도 형이었다. 거리에서 그를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한 것도 형이었다. 동생을 위해 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다. 하지만 오늘 거기서 그는 단순한 하녀 때문에 형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괜찮다. 그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데 어차피 그는 자신의 부모를 포기하고 다른 가족을 인정했으니까 그는 더 이상 형의 동생도 아니다. 정은 겁을 먹고 설명하려 하며 팡위안도 항상 가족의 애정을 원했다는 걸 안다고 말한다. 하지만 팡위안은 오늘부터 그들은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고만 대답한다. 정이 뭔가 말하려 하지만 그가 다가와 말한다. 너 성쿠이 좋아하지? 그렇지. 나는 그녀와 아무것도 한 적 없어. 그녀는 여전히 손대지 않은 순결한 처녀야. 원석 5개만 줘. 그러면 오늘부터 그녀는 내 개인 하인이 될 거야. 정은 말을 더듬고 주인공은 이제 솔직해지라고 말한다. 사랑은 정상이고 만약 그녀가 6개의 원석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둬도 돼. 그러자 정이 거기서 가방을 들어올리며 이제 6개의 원석은 없다고 말한다. 그냥 이것뿐이라고. 이것을 우리 소년이 보니 그는 5개 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이 가진 월광고를 정제하는데 전부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목표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므로 그는 그것을 받고 동생에게 사라지라고 말한다. 정이 뭔가 말하려 하지만 팡위아는 만약 마음을 바꾸면 후회할 거니까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게 최선이라고 경고한다. 그렇게 정은 조용히 떤다. 그는 문으로 가서 나가고 위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으며 이제 성쿠이를 가질 거라고 말한다. 마침내 그는 마모루가 시청자들을 위해 더 풍성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받았다. 건방진 작은 알림을 활성화하고 나는 간다.